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른을 목전에 두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나고 자란 촌부인데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했던 순간과 그에 따른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엔 속 시원한 사이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고요. 20살에 마을 어른들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지라 결혼한 후에도 늘 쪼들리게 살았죠.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돈 버는 재주는 없었거든요. 신혼 시절엔 남편이 막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요.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부턴 시부모님이 하던 철물점을 인수받아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갔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뿐인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배우지 못해 평생 무시당하며 산 게 한이 되어서 우리 아들만큼은 꼭 대학까지 보내서 출세시키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과외며 학원이며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어요. 저희 부부는 찬밥에 김치만 먹어도 아들한텐 고기 반찬을 꼭 해줬고 저는 옷 한 벌 새로 사는 일 없이 지내면서도 아들 옷과 신발은 남부럽지 않게 해줬죠.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잘했고요. 기어이 서울 유명대학에 들어갔을 땐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죠.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저와 남편은 등록금이 그렇게 비싼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여보, 등록금 이렇게 비싼 줄 몰랐네.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마련해줘야지.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사실 말이 쉽지 저희 형편은 빚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친척들조차 죄다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치만 대학을 반년만 다니고 말 것도 아니고 4년을 다녀야 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땐 학자금 제도 같은 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있는 집 자식들만 대학을 가는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에게 대학을 가지 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게엔 사실 당신만 있으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뭐 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응, 뭐든 해봐야지.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면. 국리 끝에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며 청소 일을 했어요. 남편 역시 철물점 일 끝나고도 야간 경비 일을 뛰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죽어라 일한 덕분에 아들은 무사히 대학에 들어가 양껏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대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에 스트레스가 겹쳐 심근경색이 온 거였죠.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남편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아들이 울면서 남편 손을 붙잡고 있을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쨍쨍해요. 여보, 우리 민수 잘 키워라. 내 보험금 있으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민수를 왜 나 혼자 키워? 우리 둘이 키워야지. 나랑 민수 두고 어딜 가려고? 미안하다. 고생 많이 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은 슬픔에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남들은 아들 대학까지 보내놨으니 다 키웠다고 했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였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무려 3년을 취업 준비로 고생했거든요. 그런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고요. 다행히 남편이 남겨둔 보험금이 있어 그걸로 장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음식 솜씨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처음엔 작은 분식점으로 시작했는데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옆 가게까지 제가 사들여서 테이블 수를 늘리고요. 따로 일하는 아주머니까지 4-5명 둘 정도로 규모가 커졌죠. 돈도 자연스레 술술 모였어요.
아들 생활비며 월세 보내주고 돈이 남을 때마다 저축했고 그게 모여 큰돈이 될 때마다 가게 건물도 사고 작은 아파트 몇 채도 장만했죠. 아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현금까지 합치면 제 재산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 사이 아들은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했고요. 상사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나름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30쯤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실은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한테도 소개하고 싶어요. 결혼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떤 아가씨인데?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요. 외국계 회사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에요. 정말 멋지고 좋은 여자라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어서 데려와봐. 엄마가 한번 봐야지. 예비 며느리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명문대를 졸업했고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능력 있는 아가씨였어요.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정말 제겐 과분한 며느리감이었죠. 그래서 사실 얼굴을 보기 전까진 긴장도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식당이나 운영하는 아줌마라고 무시하면 어떡하나, 우리 아들 괜히 흠잡히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예비 며느리는 제게 예의 발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민수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참 멋지고 대단하신 분이시라고요. 아이고 대단하긴. 나야 그냥 일자무식 시골 촌부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오빠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저야말로 부족한 점 많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그땐 정말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도 예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이듬해 봄,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정식으로 식을 치렀는데요. 그쪽 집안에서 호텔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름 성대하게 치렀어요. 물론 제가 큰 돈을 보탰죠.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신혼여행비까지 다 제가 댔네요. 당연한 말이지만 돈이 아깝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아들을 위해 쓰려고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온 거였으니까요. 아들 내외는 기특하게도 신혼여행에서 바로 아기를 만들어 와서요. 이듬해엔 예쁜 손자까지 태어났어요. 아들을 꼭 닮은 똘똘한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네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자주 안부 전화를 주고 손자 보러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그런데 신혼생활이 자리 잡히고 손자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여느 날처럼 손자를 보러 갔는데요. 며느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혹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서요. 아이고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편하게 엄마라고 부르면 나야 좋지. 정말요? 사실 어머님께 진작부터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혹시 싫어하실까봐 망설였거든요.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싫어해. 네가 날 친엄마처럼 여겨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마운데. 그러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일순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죠. 딸 같은 며느리를 드린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웬걸 그날을 기점으로 며느리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상해졌다기보다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에 더 가깝겠지만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반찬 문제였어요. 원래 그전까진 제가 가끔 아들네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곤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며느리가 제게 대놓고 이런저런 반찬을 요구하더군요. 엄마, 혹시 깍두기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이가 엄마 깍두기 먹고 싶다고 자꾸 찾더라고요. 그래? 그럼 당연히 만들어 줘야지. 그 김에 저 파김치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엄마 파김치도 맛있는데. 그래, 그것도 같이 담가주마. 처음엔 기뻤어요. 며느리가 제 요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줬죠.
와, 정말 맛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네요. 그러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해라.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엔 배추김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중에서 파는 건 너무 맛이 없어서. 그래, 알겠다. 엄마가 맛있게 담가줄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뭔가를 요구하더라고요. 각종 김치와 나물, 장조림, 잡채, 하나같이 손 많이 가는 것만 해달라 하더군요. 그래도 자식들과 손주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며느리가 점점 까탈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번 김치는 좀 짠 것 같아요. 짜?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뭐 사실 그 전부터 좀 짜다고 생각했어요. 건강 생각해서라도 간은 좀 약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 써서 간을 좀 줄였는데요. 다음엔 또 다른 소리라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너무 싱거워요. 소금을 좀 더 넣어주세요. 아이, 지난번엔 짜다고 하더니 이번엔 싱겁다고? 네, 간 조절 적당히 하셔야지. 이렇게 너무 싱거우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나 봐요. 며느리도 아차 싶었는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제 말에 기분 상한 거 아니죠? 제가 원래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죄송해요. 어쨌든 다음엔 적당한 간 부탁해요. 알겠죠? 그뿐인가요? 언젠가부터 며느린 반찬에 들어가는 재료나 조미료 원산지까지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장조림 만드실 때 국산 재료만 쓰시는 거 맞죠? 당연하지.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 왜 외국산을 써? 아우, 다행이에요. 요즘 중국산 간장이나 설탕 쓰는 데가 많다고 해서. 사실 때도 잘 좀 보고 사세요. 아셨죠? 내가 장사를 몇 년 했는데 재료 구분도 못할 줄 알아? 네, 뭐 나쁜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현우도 먹으니까 신경 좀 써달라 이거죠. 새치름하게 그렇게 답하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더 가관인 건 제가 직접 집까지 갖다 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초장에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였죠. 지들이 와서 가져갈 생각은 않고 당연하게 제가 와서 갖다 주길 바라더군요. 반찬이 떨어질 쯤이 되면 어김없이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김치 다 떨어져 가는데 언제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가져다 줘야 해? 너희가 와서 가져가면 되지.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 일도 계속 야근이고 저도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그럼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라도 가져가면 안 되냐? 난 차도 없고 요즘 허리가 아파서. 평일엔 더 힘들죠. 현우도 봐야 하고. 죄송하지만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택시 타시면 되잖아요. 며느린 걸핏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친구들 만나거나 쇼핑할 때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며느리 SNS를 보니까 맨날 카페 가고 백화점 가고 그러던데 시어머니 집에 와서 반찬 가져갈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서운했던 순간은 명절 때였어요. 추석이었는데 당연히 저희 집에 와서 차례를 지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에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저희 친정 먼저 가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가족들이 다 모이자고 해서. 환갑이면 따로 잔치를 하면 되지 굳이 명절에? 그때 옆에서 아들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장인어른 환갑인데 한 번 정도는 이해해 주세요. 그동안 늘 엄마한테 먼저 갔잖아요. 이번 한 번만 양보해 주세요. 아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결국 아들 내외는 추석에 사돈댁으로 먼저 향했고요. 그 이후 손자가 아프다는 핑계로 저희 집엔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명절에 혼자 간소하게 차례상만 차리고는 쓸쓸하게 지냈죠. 그래도 그때까진 아들 내외와 사이가 틀어졌다거나 나빠졌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상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반찬을 갖다 주려고 며느리 집에 들린 날이었어요. 거실이 시끌벅적하다 싶더니만 웬걸 며느리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엄마 왔어요? 반찬 냉장고에 두고 가세요. 마치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명령하듯 며느리가 그 한마디만 던져놓고 다시 제 친구들에게 가더군요. 저는 기분 나빴지만 내색하지 않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요.
그대로 나가려다 화장실이 급해 잠깐 거실 화장실을 썼는데요. 며느리와 친구들은 제가 간 줄 알았나 보죠? 갑자기 제 얘기를 꺼내더군요. 지혜야, 니네 시어머니는 어때? 간섭 많이 해? 아니 뭐 간섭은 안 하는데 좀 옛날 분이시잖아. 그래서 힘든 게 있긴 하지. 그래? 반찬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좋아 보이는데? 좋긴. 야, 그냥 공짜니까 먹는 거지 별 맛도 없어. 죄다 짜고 달고. 그럼 갖다 달라고 하지 마. 내가 만드는 건 귀찮잖아. 돈 주고 사 먹는 건 아깝고. 그 말에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그동안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며느리가 엄마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대하는 건 겉으로만이었구나. 속으로는 날 그냥 공짜 반찬 갖다 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도 자존심이 있지. 그때부턴 반찬 만들어다 주는 걸 그만뒀어요. 며느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에 대놓고 말했죠. 네가 그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싫어하는 거 억지로 먹을 필요가 있니? 만드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고생만 하지. 저는 적어도 며느리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사과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요. 자기도 기분이 나빴는지 냉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아, 그래요? 그러세요 그럼. 그게 끝이었어요. 이후 그 어떤 말도 없었고요. 오히려 저에 대한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이젠 아예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제가 잠깐 손잡으러 들렀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옷을 챙기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해요. 현우 좀 봐주실 수 있죠? 갑자기 무슨 일인데? 친구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가봐야 해요. 한 서너 시간이면 돌아올게요. 친구가 아파서 응급실에 있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결국 뒤에 있던 약속까지 취소하고 손자를 봐줬는데요. 며느리는 거의 한밤중이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웬걸 쇼핑백을 잔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찍은 셀카를 휴대폰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친구 응급실에 갔다고 하지 않았어? 아, 네. 다행히 별일 아니어서 금방 퇴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잠깐 차 마셨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처음부터 쇼핑하고 놀러 갈 계획이었는데 저한테 아이 맡기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그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됐어요. 항상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저한테 손자를 맡기고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곤 했죠. 그런 주제에 며느린 제가 손자와 가까워지는 걸 경계했어요. 한 번은 제가 손자 옷을 사다 준 적이 있는데요.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엄마, 현우 옷은 내가 사줄게요. 입히는 브랜드가 따로 있어서. 왜? 내가 사온 옷이 마음에 안 드냐? 그런 게 아니라 현우가 좀 피부가 예민해서요. 아무 옷이나 못 입혀요. 이건 그냥 가져가서 환불하세요. 피부가 예민하다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사준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겠죠. 옷뿐만이 아니었어요. 손자를 위한 장난감도 신발도 며느린 늘 대충 받아만 뒀다 구석에 치워버리기 일쑤였죠. 그게 너무 서운해서 한 번은 제가 직접 장난감을 뜯어서 손자한테 갖고 놀게 하려고 했거든요. 현우야, 할머니가 사준 장난감이야. 재밌겠지? 하면서 말이죠. 손자도 좋아해서 잘 갖고 놀았고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며느리가 기겁을 하면서 달려와 손자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더라고요. 현우가 아직 어려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크면 갖고 놀게 해줄게요. 좀 더 크면 갖고 놀게 해준다는 말이 사실은 안 주겠다는 뜻이라는 걸 저도 알았어요. 그냥 자동차 장난감이었는데 위험하긴 뭐가 위험한가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정말 서러웠어요. 제 친정 부모는 극진히 모시면서 시어머니 난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너무 원망스러웠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부터 아들에게 몇 번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서운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한 번도 대놓고 뭐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괜히 부부 사이 이간질하는 꼴이 될까봐요.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전화해
마음속에 쌓인 얘기를 전부 털어놨어요. 아들아,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다. 왜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니고 지혜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엄마, 또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엄마를 왜 무시해요? 아들의 반응부터 시큰둥했어요. 또 그런 생각이라니, 마치 제가 트집을 잡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트집이 아니야. 진짜로 날 우습게 보고 있어. 친구들 앞에서 내 욕을 하는 것도 들었고. 엄마, 그게 정말 욕이었어요? 혹시 엄마가 오해하신 건 아니고? 오해? 내가 만든 반찬은 공짜라고 하고 맛없다고 하는 게 오해야? 에이, 설마 그렇게 말했을라고요. 엄마가 뭔가 잘못 들으신 거겠죠. 아들의 말에 속이 답답해졌어요. 잘못 듣긴. 내 귀 아직 멀쩡하다. 똑똑히 들었어. 짜고 달고 맛없는데 공짜라서 먹는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너네 집에 반찬에다 주던 거 싹 그만둔 거 아니냐?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지혜도 사람인데 친구들 앞에서 완벽한 말만 할 순 없잖아요. 그냥 농담 삼아서. 농담? 시어머니를 농담거리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아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지혜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잘한다고? 어디가 잘해? 엄마 거리면서 얼마나 친근하게 굴어요. 엄마가 저희 집 자주 들락거려도 아무 말 안 하고. 겨우 그걸로 잘하는 거라니 완전히 며느리 편만 드는 소리였죠. 그뿐인가요? 아들은 제가 반찬을 안 만들어준 게 잘못이고 손자 옷을 사준 게 부담을 준 거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반찬 만들어주는 것도 싫어하는 며느리들 더 많아요. 부담된다고. 손주 물건도 그렇고요. 취향에 맞지도 않는 옷이나 장난감 언제 지혜가 대놓고 거절한 적 있어요? 다 돌려서 말했지. 돌려서 말한다고 거절이 아니야? 애초에 내가 뭘 그렇게 이상한 걸 사줬다고? 하나같이 나름 백화점에서 신경 써서 고른 거다. 근데 내가 산 옷이 그렇게 형편없어?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가 까다로운 편이라서. 까다로우면 시어머니를 무시해도 되는 거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혜도 고부관계가 서투른 거예요. 서툴러?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서툴러?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지혜한테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관심이 많다고? 며느리한테 관심 갖는 게 잘못이야?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야 아들은 제게 거리를 두자고 하더군요. 거리를 둬?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엄마도 엄마 인생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하시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너무 저희 가족한테만 매달리지 마세요. 저희 가족이란 표현에 가슴이 찔렸어요. 아들이 말하는 저희 가족에 전 없었으니까요. 저희 가족이라니, 난 네 가족이 아니란 소리구나. 그래, 알았다. 더는 매달리지 않으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각자 생활하자는 거예요. 그게 엄마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편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아들도 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 내가 너희한테 부담이었구나.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됐어.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네요. 그날부터 정말로 아들 내외와 연락을 싹 끊었어요.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죠. 혹시라도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올까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네요. 그뿐인가요?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어버이날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참 괘씸했어요. 배신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영영 아들 내외와는 남처럼 살 줄 알았는데요. 무려 1년 반 만에 갑자기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네가 어쩐 일이냐? 몇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냉랭하게 나갔는데요. 아들이 그걸 눈치챘는지 갑자기 사과를 하더군요. 엄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서운해하시는 것도 모른 척하고 바쁘단 핑계로 연락도 안 드리고. 죄송해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들이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다니 정말 뜻밖이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무슨 소용이야?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지혜도 너무 미안해해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네? 아들의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아들도 그걸 알았는지 주말에 자기 집에 한번 오라고 하더군요. 안 간다고 했더니 차까지 끌고 와선 절 억지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반강제로 아들 집에 도착했는데 웬걸 며느리가 현관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더군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줬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이게 다 뭐야?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제가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엄마 오신다니까 특별히 해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며느리의 밥상이었어요. 거절하기도 못해서 함께 밥을 먹는데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또다시 고개를 숙이더군요. 엄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철없었죠? 그때 전화로도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며느리도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도 고마워하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도 하고 그냥 친구들끼리 한 말이었는데 엄마가 들었을 줄은 몰랐어요. 이해한테 전해 듣고 어찌나 놀랐던지 죄송해요.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센 척해야 제가 시집 가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며느리가 그때의 일을 직접 언급하니까 좀 놀랍더군요. 이후로도 아들 내외는 끊임없이 제게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죠. 그런 아들 내외를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데 계속 매정하게 굴 순 없잖아요. 그래, 알겠다.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만하자. 그러자 며느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부모 자식 간에 용서하고 말 것도 없지 뭐.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럼요, 엄마. 저희 다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부터 아들 내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특히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죠. 예전에는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트집을 잡더니 이젠 오히려 제게 요리를 배우려고 하더군요. 엄마가 만드신 김치가 정말 맛있던데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갑자기 왜? 그냥 내가 해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저도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요리 배우면서 엄마랑도 좀 친해지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짜다 싱겁다 하면서 까탈을 부리더니 이젠 제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며느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손자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사준 옷이며 신발을 뒤늦게 꺼내 입히고요. 손주 자주 보러 가면 눈치를 주곤 했는데 그런 것도 싹 사라졌죠. 엄마, 현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자주자주 와주세요. 자주 와도 된다고? 그래도 CM이가 자주 가면 네가 피곤하지 않겠어? 피곤하긴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그냥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서 절 부르기도 했죠. 엄마, 오늘 현우랑 공원에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공원에? 나도? 네. 현우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해요.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 손자와 함께 나들이를 했어요. 며느린 제 팔짱까지 끼고 다니면서 정말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엄마,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살게. 안 돼요. 오늘은 제가 모시는 날이에요. 딸처럼 친근하게 굴면서도 예의를 차리는 며느리의 모습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 다음 주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선물을 사온 거예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엄마 옷이에요. 백화점에서 봤는데 엄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비싼 브랜드 옷이었어요. 그동안 어버이날이나 명절에 용돈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며느리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받은 건 처음이었죠. 딱 봐도 비싸 보이더라고요.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이런 건 너나 입지 늙은이한테 뭐하러 돈을 써? 늙은이는 무슨... 우리 엄마 아직 한창 때잖아요. 예쁘게 입으세요. 저를 우리 엄마라고 부르는 며느리를 보면서 내심 감동했네요. 아들도 갑자기 효자가 됐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갑자기 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엄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외식을 했어요. 아들이 제가 좋아하는 한정식집에 데려가 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안부 여쭐게요. 무슨 소리야? 너 바쁜 거 엄마가 이해하지. 아니에요. 엄마 혼자 두고 너무 안 찾아뵌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이렇게 잘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간의 배신감이나 외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 내외에게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각하네. 엄마,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뭐? 회사를 그만둬? 갑자기 왜? 아들이 털어놓는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승진도 막혀 있고 연봉도 오르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무슨 사업하려고? IT 관련 사업이에요. 요즘 정말 전망이 좋거든요. 친구가 기술이 있고 전 영업을 맡으려고요. 아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망하면 어떡하려고? 저도 충분히 고민했어요. 이대로 회사만 다니면 평생 남의 노예나 하는 거예요. 애초에 아들은 제 허락을 구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원하는 게 따로 있었죠. 그래서 말인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사업 자금? 얼마나? 그동안 모은 돈에 대출도 좀 내고 해봐도 1억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좀 보태해 주실 수 있어요? 1억이라니 제게도 큰 돈이었어요. 어차피 제가 죽으면 다 아들에게 갈 돈이었지만 그걸 미리 내어주는 건 또 다른 문제였죠. 제가 고민하는 걸 알았는지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 다 제가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아들의 기나긴 설득에 마침내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민수 네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니까. 엄마가 도와줘야지. 정말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네 말처럼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너한테 갈 돈인데 미리 주는 셈 치마. 그날 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제 어깨에 기대면서 엄마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죠. 그래도 내심 아들 사업이 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됐는데요. 며느리가 그런 제 불안을 잠재워줬어요. 이 사업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자료 찾아봤는데 전망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 네가 좀 알아봤니? 네.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그 사람 정말 크게 성공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저희도 더 크게 효도할 수 있고요. 며느리까지 사업을 지지해주니까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고요. 결국 증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세금 문제도 알아보며 말이죠. 그 과정에서 아들은 기왕 법적 절차 밟은 거 수입료도 아낄 겸 물려줄 재산을 지금 다 달라고 하더군요. 사업하려면 앞으로도 크고 작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굳이 나눠서 증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다 주시면 제가 투자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좋잖아요. 엄마 집이랑 딱 쓸 돈 정도만 남겨둬요.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겠다. 앞으로 사업 성공하면 내가 우리 엄마 먹여 살리면 되는데. 씩 웃는 아들을 보면서 차마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껏 좋아진 아들과의 사이가 다시 멀어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집과 가게만 남긴 나머지 전 재산을 다 증여하기로 결정했고요. 아들 내외는 그런 절 보면서 정말 고마워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난 평생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면서 살았을 거야. 애미가 자식도 없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자 며느리도 슬며시 나서더군요. 아니에요, 엄마.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랑 그이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제가 아들 내외와 나란히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증여 절차를 밟아가던 중에 갑작스럽게 제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하필이면 한겨울에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부품을 준비해야 해서 수리까지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미안한데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하룻밤만 너희 집에서 자도 될까? 어?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당연히 오세요, 엄마. 왜 그런 걸 물어봐요? 아들은 흔쾌히 좋다고 했지만 며느리 반응이 좀 걱정됐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싫어했을 테니까요. 요즘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를 하룻밤 재우는 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내심 긴장하면서 아들네 집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며느리가 현관에서 웃으면서 맞아주더라고요. 엄마 어서 오세요. 보일러 고장나셨다면서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갑자기 와서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사준 엄마 집인데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도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제 대화 상대도 되어줬죠. 손자도 절 보고 기뻐하더군요. 할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는 거야? 할머니 집이 너무 추워서. 와, 그럼 나랑 같이 자자. 손자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기뻤어요. 그렇게 손주와 좀 놀아주다가 아들이 퇴근해 함께 다과를 먹었는데요. 갑자기 며느리가 증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서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 변호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최종 서류 검토한다고 하더라. 세금이 꽤 나왔죠. 뭐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좀 서두르라고 재촉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야 걔들도 일을 하지. 안 그럼 다른 의뢰 먼저 처리하고 그래요. 곧 이 사업 투자회도 있는데 서둘러야죠. 며느리의 재촉에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뭐랄까, 너무 돈돈거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날 밤 저는 손자방에서 손자와 함께 잤고요. 다음날 며느리가 차려주는 아침상까지 받았죠. 엄마, 보일러 고쳐질 때까지 계셔도 돼요. 아니야, 오늘 부품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녁엔 고쳐질 거야. 그래도 혹시 안 되면 언제든 오세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든든하게 밥을 먹고 아들 집을 나섰어요. 아들이 데려다 주겠다는 걸 한사코 사양하고 택시 타겠다 했네요. 그런데 앞불싸, 택시를 잡고 타려고 보니 핸드폰을 두고 왔지 뭐예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나올 때 문을 제대로 안 닫았는지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문도 안 닫고 나갔네. 놀라선 얼른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바로 그때 문 앞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찔렀어요. 내가 그 아줌마 다신 안 본다 했지? 이제 증여 절차도 다 밟았는데 왜 자꾸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요. 바로 뒤를 이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보일러가 고장났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아직 증여 절차 다 끝난 거 아니거든? 아직 내 통장으로 돈 입금 안 됐다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야. 그 아줌마가 이제 와서 마음 바꿀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 돈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러니까 그 아줌마 다신 우리 집에 부르지 마. 그 아줌마라니. 방금까지도 엄마라고 부르던 며느리가 절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의 반응 역시 충격적이었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자꾸 아줌마 거릴 거야?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자 편 드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자꾸 화내면 예쁜 얼굴에 주름지니까 그렇지. 어쨌든 알겠어. 앞으로 다신 우리 집에 그 여자 안 들일게.
아들은 며느리를 나무라기는커녕 저를 그 여자라고 부르며 며느리의 기분을 맞춰주더군요. 그런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쉬기도 힘들었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린 계속해서 가관인 대화를 나눴어요. 아, 나도 내일 회사에 사표 낸다?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도 지혜 너 힘들게 회사 다니는 거 마음에 걸렸는데. 나 사업만 잘 돼봐.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놀고 먹을 수 있다고. 뭐 사실 당신 사업 잘 안 풀려도 상관없지 않아? 그 아줌마 재산만 제대로 우리한테 굴러 들어오면. 원래는 죽어서 유산으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사업한다고 나서고 직장 때려치는 바람에 나까지 괜히 이런 연극질을 해야 하잖아. 피곤하게. 맞아요. 둘 다 제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효자 효부인 척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먼저 밀려왔죠. 며느리와 아들이 제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연기 잘했어. 지혜 너 우리 엄마 완전히 속였잖아. 진짜 힘들었어. 엄마 거리면서 안기고 토 나올 뻔했다니까. 특히 요리 가르쳐달라고 할 땐 정말 웃겨 죽는 줄 알았어. 그 아줌마가 얼마나 기뻐하던지.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요리를 가르쳐줄 때 며느리는 속으로 절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엄마 정말 감사해요 라고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죠. 며느리의 말에 폭소하면서 그러더군요. 나도 사과하는 거 연습 엄청 했어. 거울 보면서 엄마 죄송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러면서. 맞아. 그때 그 아줌마 얼굴 봤어? 완전 감동받은 표정이었잖아. 진짜 멍청해도 너무 멍청해. 어떻게 그걸 속냐?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더욱더 충격적인 단어가 날아들었죠. 아무튼 이제 그 아줌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좋다.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요양원? 벌써? 미리 알아봐야지. 요즘 저렴한 곳은 대기 엄청 걸려있대. 기다리다 그 아줌마가 치매라도 걸려봐.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어쩔 거야. 그래, 미리 알아보는 게 낫겠다. 사실 지금도 자꾸 와서 귀찮은데 치매까지 걸리면 아우 정말 끔찍하겠어. 요양원이라니. 제가 전 재산을 다 내어준 마당에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어디로 이사 갈까? 당신 약속했다. 그 아줌마 재산 받아서 사업 시작하면 이사 가겠다고? 그래, 서울 노른자 땅으로 가자. 우리 엄마 돈이면 사업 자금하고도 고급 아파트 하나는 거뜬히 살 거야. 부족하면 우리 엄마 집이랑 가게까지 팔기에도 되고. 우와, 상상만 해도 신나. 그 아줌마한테 고마워해야겠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우리 덕분에 좋은 일 하게 됐잖아. 두 사람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완전히 호구로 보고 있던 거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슬픔도 배신감도 다 타버리고 오직 분노만 남았죠.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핸드폰이 제 코트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간신히 녹음을 시작했어요. 근데 혹시 그 아줌마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설마 눈치챌까? 워낙 멍청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기를 잘했는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증여 절차 완전히 끝날 때까진. 알았어. 며칠만 더 참자. 그 다음엔 자유야. 두 년놈의 몹쓸 대화를 충분히 녹음한 후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죠.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절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울기만 하고 있을 순 없었죠. 제일 먼저 한 일은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증여 절차 당장 중단해 주세요.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아들 내외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자세한 건 내일 사무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 어제 녹음한 파일을 들려줬어요. 변호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더군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증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니 당연히 취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증여 절차를 완전히 중단하고 필요하면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여 절차를 중단한 후 저는 본격적인 복수를 계획했어요. 하지만 바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죠. 아들 내외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증여 절차가 갑자기 중단됐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아, 그거 내가 마음을 바꿨어. 마음을 바꿨다고요? 왜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지는 게 들렸어요. 엄마, 저 이미 회사 그만뒀는데요. 사업 준비도 다 했고. 그래? 그럼 다시 취직하든지.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내가 언제? 아들이 당황하는 게 손에 잡힐 듯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죠. 두 사람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다니. 며느리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던 입으로요. 바꾸긴 뭘 바꿔? 원래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아들이 애원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잘못한 거? 글쎄, 뭘 잘못했을까?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죠. 얼마나 뻔뻔한 인간들인가요? 그럼 무릎 꿇고 빌어봐. 네? 무릎 꿇고 빌면 생각해볼게. 아들 내외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뭘 잘못했는데? 그게... 두 사람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 생각나면 그때 다시 와.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아들 내외는 매일 찾아와서 빌었어요. 정말 볼만했죠. 평소 도도하던 며느리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일주일 후 저는 마침내 녹음 파일을 틀어줬어요. 이거 한번 들어봐. 파일이 재생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특히 며느린 완전히 얼빠진 상태가 됐죠. 엄마, 이건 뭐?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봐. 아들이 벌벌 떨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아, 그래? 아줌마라고 부른 것도 요양원 보내겠다고 한 것도 다 정신 나가서 그랬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던 거예요. 며느리는 아예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못했어요. 네? 치매 걸리기 전에 요양원 보내겠다며? 근데 뭘 이제 와서 잘못했대? 그건 정말 농담이었어요. 설마 진짜 그럴 줄 아세요? 며느리도 아들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후 저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죠. 일가 친척들이며 지인들에게 아들 내외가 한 짓을 다 알리고요. 전 재산을 딱 제가 쓸 것만 남겨두고 사회에 환원했어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했죠. 그 소식을 들은 아들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돈을 딴 데 주세요? 우리 돈? 내 돈이지. 내 돈이 언제부터 네 돈이 됐니?
엄마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녹음된 거라도 있어? 아들은 할 말이 없었죠. 며느린 전화로 울면서 빌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이미 다 기부했거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들의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폭삭 망해버렸고요. 어마어마한 빚만 지게 됐네요. 둘 다 급하게 재취업 자리를 알아보려 했으나 제 유산만 믿고 평생 놀 작정을 했으니 어디 다시 일을 하기가 쉽겠어요? 얼마 안가 아들은 도박에 빠져버리고요. 며느리는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또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기 시작했죠. 그렇게 빚은 늘어만 갔고요.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됐네요. 지금 아들은 혼자 빚 갚느라 막노동을 하며 살고 있고요. 며느린 친정도 쫄딱 망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한다대요. 손자만 안타깝게 됐죠 뭐. 반면 전 정말 홀가분해요.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제 인생을 포기했었는데 이제야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장학재단에서도 제게 고마워하시면서 이사직까지 제안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 일을 하면서 보람차게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전화를 걸어오지만 받지 않아요. 이미 늦었거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